네, 오늘은 사모대출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현재 크레딧 스프레드가 빠르게 확대되지 않은 이유,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레딧 신용 위험의 증가가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다, 몇 주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오늘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 좀 더 추가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좋은 내용이, 경기 침체라든지 리세션 징후가 결국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이 AY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S&P 500의 우량 기업들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누차 강조드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멜트업, 과열이 있었다, 이 말씀을 꾸준히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실제 경기 침체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 자영업자 층에서부터 약한 고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더욱이 제가 많은 매크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리해드리고 있지만 최근 정부 주도의 AI 투자 확대 내러티브가 실제 이 숫자 자체도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뿐더러 이런 내러티브를 강조하더라도 현재 전혀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게 지금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경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되지 않냐,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보시게 되면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좀 달라진 시장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2주 전부터 하이힐드 스프레드만 보다가는 신용 위험 놓친다, 이런 주제로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과거와는 달리 저신용 등급의 시장 구조를 달라진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낮은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회사채라든지 하이힐드를 포함한 회사채라든지 레버리지론 시장으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조달을 할까? 이런 내용이 오늘 살펴보게 될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든지 사모대출 시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현황을 좀 이해하시면 저신용 등급의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테고, 지금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저신용 등급의 기업들은 거기에 이제 담보를 맡기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스타트업이라든지 신생 기업들이 많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프라이빗 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게 은행이 아닌 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쉬운 말로 사채를 쓴다, 이거랑 비슷한 뜻입니다. 결국 이런 그림자 대출이 확대가 되어서 과거의 크레딧 신용 위험의 징조가 현재는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결국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든지 사모대출 시장의 규모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4배나 늘어났고 2020년 이후에 60%가 증가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존 은행 대출이라든지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출도 해주고 매잔을 통해서 투자하는 펀드가 형성되어 있는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규제가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난 그런 사금융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대출형 사모펀드의 운용자산이 2020년 기준으로 8,800억 달러였는데 23년 1조 4천억 달러까지 늘었고, 24년 현재 기준이죠. 추정하는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1조 7천억 달러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버리지 대출이 1조 4천억 달러고 하이힐드 채권이 1조 3천억 달러 규모니까 이보다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많은 수준까지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증가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과거에는 그 정도까지 발달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고, 게다가 현재의 사모펀드 운용 자산이 1조 7천억 달러 규모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자산 유동화 금융 ABS까지 확대를 해서 규모를 따져보면 40조 달러 이상까지도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08년도에는 사실상 그 서프라임이 CDO로 발생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는 마찬가지로 CLO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게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낮추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폭탄이 더 여러 개로 늘어난 것인지는 결국 리스크가 터져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파생 상품의 한계죠. 따라서 현재는 이런 사모대출의 규모가 연평균 10%를 상회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2027년에는 2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8년까지 2조 8천억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연착륙을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모대출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저신용 등급의 중소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낮아지고 크레딧 스프레드도 낮아지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런 회사채라든지 레버리진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이 사모대출을 통해서 이 시장이 성장을 했는데 이걸 과연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의 엄청난 성장세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사모대출 시장을 요즘 더 확대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관 공동대출이라는 한마디로 이게 CLO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돼서 전반적으로 보험회사, 연기금을 중심으로 대출형 사모펀드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블랙록도 대출형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자산의 구조에 따라서 사모펀드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보면 레버리지나 하이힐드 채권보다 4에서 7%포인트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하고 있고 부도율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부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모펀드 중에서도 직접 대출로 인한 부분은 더 낮은 부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대출 시장이 하이힐드 채권이 있죠. 이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이렇게 부도율 자체가 낮은 이유는 이 사모대출 시장이 증가한 게 최근 10년 이후고 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제도권 금융권의 대출이 막히자 발달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고 따라서 그간 10년 동안은 낮은 저금리가 지속이 되어 왔잖아요. 이런 배경하에 낮은 부도율의 근거가 첫 번째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1대1로 계약 체결 세부 내용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차입자와 채권자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좀 유연하게 재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기존의 제도권의 대출 제도보다는 더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도 지금 이 기업이 망해서 돈을 못 받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재조정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도율이 좀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더욱이 지금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평균 데이터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모펀드 시장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보험사들의 회계평가 방식이 시가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장기 부채의 듀레이션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따라서 만기가 긴 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예전부터 제가 SBB 파산은 가짜 파산이다 이러면서 영상 올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쭉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프라이빗 사모대출 시장이 늘어난 것을 신용경색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해석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연착륙의 근거로 쓰이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은행 대출을 못 받아서 은행 대출을 거절받아서 사채 쓴 걸 갖고 이걸 유동성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논리를 피력하고 있는 게 현재의 증권가와 월가입니다. 보시면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저신용 기업들, 스타트업이라든지 신생 기업들은 결국 이런 그림자 금융에 해당되는 사모대출을 통해서 고금리 차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대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1대1로 다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규제 요건을 모두 준수할 필요도 없이
한마디로 사모대출이잖아요. 특정 요구사항과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자닌 방식의 투자도 일정 부분 프라이빗 사모대출이 늘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많은 부분을 직접 대출도 하지만 메자닌 증권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리고 RCPS, 상환전환 우선주죠. 상환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신생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금융시장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시스템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단기적으로는 시장 충격이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누적되면 한번 터지게 되겠죠.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급격하게 빨라지고 이게 경제 붕괴, 신용 경색의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로도 빠르게 확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결국 CLO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귀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과거처럼 하이힐드가 왜 이렇게 낮지? 이러면서 리스크가 없구나 이렇게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모대출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현재 레버리지 대출 하이힐드 채권 시장을 웃도는 규모까지 늘어났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와 같은 하이힐드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모대출, 프라이빗 크레딧이 늘어났다라는 이 현상을 갖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유동성이 공급됐다. 이걸 연착륙의 근거로 쓴다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을 못 받아서 사채를 쓴 걸 갖고 유동성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금융 시스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대체 경로를 선택했다라는 것, 시장의 건정성 측면에서는 우려할 만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제도권의 은행 대출보다 높은 금리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부담을 가져가면서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출 수 있을까?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연쇄적인 부실화 위험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늘어나는 현상은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경고 시그널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기업 레버리지를 높이기 때문에 금융 충격이 있게 되면 기업들은 더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하나 있고,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이자율이 높은 금리 수준에서 오랫동안 고금리 상황을 유지한다면 기본적으로 사모대출은 변동금리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 높은 이자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기업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채무 불이행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롤오버를 정리를 해보면 2024년이 지금 대략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만기는 일반적으로 한 5년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게 24년은 그럭저럭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25, 26, 27까지 대략 16%, 18% 이상을 계속해서 만기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24년 어느 정도 만기 도래하는 부채를 리파이낸싱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곧 있으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지, 지금의 높은 수준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이자 비용을 납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늘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 시장 자체에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은 금융 리스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당장의 유동성 공급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될 이런 크레딧 신용 위험에 대한 패턴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만 보다가 신용 위험 놓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영상을 조금 더 뒷받침하는 그런 사모대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